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교육의 확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녀의 교육 투자에 대해 결정하는 관점에서 여성 교육의 확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교육에 대한 결정은 부모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학교 교육을 받는 비율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가 아들에 비해 딸을 학교로 보내는 결정을 덜 내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는 아들보다 딸의 학교 교육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결정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경제학의 관점에서 어떤 한 국가의 여성 교육 수준을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충분해야 교육을 받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지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즉 높은 수요에 맞추어 교육의 팽창, 즉 학교 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공급을 공공부문이 담당하거나 규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설립을 통해 주로 학교 교육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사립학교의 설립이나 수업료 수준도 한국에서는 규제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신 특히 중등교육에서는 사립학교를 정규 학교 교육의 체제로 편입하였고 교사 인건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한편 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학교나 교사의 수가 바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수용 인원을 늘리거나 이부제 수업 등을 실시하여 대응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학교 교육이 팽창하던 시기에 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충분히 따라 늘릴 수 없을 때 실제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의 측면을 뒤로 밀어놓고 수요 측면에 대해 먼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수요는 어떤 한 학령기 아동 또는 청소년이 학교를 갈지 또는 안 갈지의 결정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보통 부모가 하고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한 선택을 가구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공짜가 아닙니다. 학비를 지출해야 할 수도 있고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재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시간이 가계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아닌 학교 교육에 대신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가구는 한정된 자원을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자녀가 어느 단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자녀의 교육 투자에 대한 결정에서 교육의 수익률, 즉 교육의 결과로 미래에 나타나는 편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자녀의 미래 소득 증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투자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다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노동시장에 나오겠습니다. 이때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면 이는 학교 교육에 따른 수익의 발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편익은 한번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취업할 확률과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즉 근속 기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학력 수준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취업 확률과 기대의 근속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편익이 미래 소득의 증가로만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여성에게는 교육이 단순히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을 통한 수익으로만 연결되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다른 요인은 결혼입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 결혼 상대방, 즉 배우자가 달라지고 이러한 배우자 특성 중 미래 소득과 관련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교육을 더 받으면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이 높은 배우자와 결혼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노동시장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더 큰 소득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투자의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비용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에는 직접 비용인 학비, 즉 수업료 등과 기회비용인 소득 상실분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해서 일하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정부 지원이 늘어나며 학비 부담이 작아진다면 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을 규제하고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미숙련 아동과 청소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면 교육의 기회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배경도 종종 고려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다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 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과 편견 같은 문화적 요인들을 자녀 교육의 비용과 편익을 결정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차별과 편견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에 대한 보상 수준을 낮추기도 하고 여성들의 교육 비용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용 및 편익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분리하지 않고 함께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구의 자녀 교육 투자에 대한 결정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명에게 배분해야 하는가도 중요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수가 많다면 아무래도 모든 자녀에게 투자하는 대신 선별하여 투자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생 순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맞이라서 양보해야 할 수도 더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우선 투자를 하고 딸에 대한 투자가
적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들도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보상 수준 또는 학비의 성별 차이를 반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출생 순위에 따른 투자 결정도 여러 기간과 걸친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치관 또는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의 전반적인 증가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자원의 배분이 용이해지고 투자를 늘리기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교육 수요의 확대에는 전반적인 소득 증가가 상당히 관련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자료들을 찾아 각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 투자가 남성보다 과소하게 이루어지다가 성별 격차를 해소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 자녀들 사이에 교육 투자를 위한 자원을 배분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의 한정된 자원을 자녀들의 교육 투자에 배분할 때 자원이 풍족하지 않다면 경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자녀에게는 교육 투자를 행하지만 다른 자녀에게는 투자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자녀의 성별, 자녀의 출생 순위, 그리고 자녀의 규모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아들과 딸의 교육 투자를 다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 역할에 대한 편견, 성차별 의식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여건이 취업 가능성, 기대 근속 기간,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년이 되어 독립한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할 가능성, 즉 경제적 부양의 가능성에서 성별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고려 요인은 출생 순위입니다. 연공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출생 순위가 빠른, 즉 손위 자녀에게 투자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어 독립한 뒤 부모에 대한 이전과 봉양의 측면에서 손위 자녀의 역할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대가족 구조에서 손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형제 자매에게 이전, 즉 경제적 지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손위 자녀의 교육 투자에 대한 결정이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큰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이 그만큼 투자하기에 충분하리라 예상했는데 나중에 손 아래 자녀의 교육 투자를 결정할 순간이 되어 보니 예상과 달라서 손위 자녀만큼의 투자를 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손위 자녀가 희생하여 교육 대신 경제활동을 택하고 손위 자녀의 가계 재정에 대한 기여 덕택에 손 아래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과거 산업화 시기의 회고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도 고려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자녀의 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이 가능합니다. 널리 쓰이는 방식 중 한 가지는
미시 자료를 이용한 선형 확률 모형 회귀 분석입니다. 종속 변수로는 아동의 학교 취학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 변수를 사용하고, 설명 변수로 아동의 취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개인, 가구, 특성 변수들을 넣어서 선형 회귀 분석으로 개수값을 추정합니다. 물론 내생성의 문제라든지 누락 변수 편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이 개수값을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해 미치는 인과 효과라고 바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시 자료로는 인구 센서스 표본 자료가 있습니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대략 5년 단위로 존재하는 이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속 변수를 취학 여부로 놓고 선형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설명 변수의 개수값은 취학 확률의 한계 변화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변수가 여성 지시 변수라고 한다면 개수값은 여성의 취학 확률이 남성에 비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 각 센서스 표본 자료로 추정한 여성 지시 변수의 각급 학교 취학 여부에 대한 개수값입니다. 편의상 표준 오차는 생략했는데 전반적으로 충분히 작은 편입니다. 이 개수값은 각 연도별로 각급 학교 취학 연령 중 남성에 비해 여성의 취학 확률이 얼마나 작았는가를 보여줍니다. 1960년에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남성에 비해 5%포인트 정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취학률은 각각 20%포인트와 28%포인트 정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녀 간 취학 확률의 차이가 줄어들어 0에 근접하고 소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수값은 개인과 가구의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모형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취학률 차이를 계산한 결과와는 다릅니다. 남녀 간 취학 확률의 격차는 초등학교는 1970년 무렵, 중학교는 1980년 무렵, 고등학교는 1985년 무렵에 사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확률의 성별 차이는 비슷한 추이로 감소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취학 연령별로 나누어 출생 순위와 자녀 수의 한계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출생 순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다양한 형태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1970년대에는 대부분 두 자녀 가구가 되므로 맏딸 여부 지시 변수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한 가구의 전체 자녀 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각 연도별 18세 이하 가구원 수를 사용한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맏딸 여부에 따른 6세부터 11세, 즉 초등학교 취학 연령 여성의 취학 확률 한계 변화는 화면의 그래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등락도 있지만 4% 내지 6% 수준으로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유지됩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맏딸이 출생 순위가 뒤지는 다른 딸들보다 취학 확률이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가구의 한정된 자원을 자녀의 교육 투자에 배분할 때 여성의 경우 출생 순위가 이른 맏딸에게 우선적인 또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18세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초등학령 여아의 취약 확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주황색 선으로 나타납니다. 이 값은 사실 표준 오차가 커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프에 보이는 수준이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수준도 0에 가깝게 적습니다. 약간의 등락도 관찰됩니다. 만약 이 숫자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부호에 따라 흥미로운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호가 양이라면 가구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즉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교육 투자가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마도 자녀 수와 교육 투자 모두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호가 음이라면 가구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교육 투자가 감소한다는 뜻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수와 교육 투자, 즉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일종의 양과 질의 교환 관계, 즉 양을 늘리고 질을 떨어뜨리거나 양을 줄이는 대신 질을 향상시키는 관계가 나타난다고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결과는 불분명하며 어떤 쪽 가설도 분명하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앞서 분석한 결과는 초등학령 딸에 대한 것입니다. 초등교육의 확산은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이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세부터 14세까지의 여성, 즉 중학교 학령 여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자료를 분석했을 때는 앞서와 유사하게 맏딸일수록, 그리고 18세 이하 가구원 수가 더 많을수록 딸의 중학교 취약 확률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1966년 이후로는 두 변수의 추정 계수값이 모두 0에 가깝습니다. 중학교 취약과 관련해서 맏딸 여부, 그리고 18세 이하 가구원 수가 의미 있는 변화를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학령은 어떠했을까요? 이번 그래프는 15세부터 17세까지, 즉 고등학교 학령 여성에 대한 센서스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결과는 중학교 학령 여성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슷합니다. 18세 이하 가구원 수의 추정 계수는 대부분의 연도에 전반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맏딸 지시변수의 경우에는 1960년에 약 12%포인트의 큰 효과를 보여줍니다. 1975년은 거의 0에 가까웠지만 1966년, 1970년, 1980년 자료 분석에서는 4 내지 5%포인트의 고등학교 취약 확률 증가를 보여줍니다. 맏딸이 출생 순위가 뒤진 다른 자매에 비해 고등학교에 취약할 확률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다소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결과들과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구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자녀의 교육 투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자녀 수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 내 자녀 수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중 한 가지는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통계는 1970년부터 제공되는데 1970년에는 4.5명 수준이었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합니다. 1980년에는 2.5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1980년대 중반 1.5명, 2000년대 중반 1명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최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보다 낮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통계가 작성되는 연도의 모든 여성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해당 연도의 가구 내 자녀 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부모의 나이가 더 많으면 가구 내 자녀 수가 합계 출산율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크고, 부모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의 합계 출산율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적극적인 가족 계획 정책, 즉 인구 억제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당시 출산율이 하락하고 가구 내 자녀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가구의 자녀 수가 자녀 교육 투자와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미 상당수의 가구가 1명 또는 2명의 자녀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한두 명에 불과하여 자녀 사이에 자원을 두고 경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맞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자녀 수가 적었다면 출생 순위에 따라 자녀 교육 투자의 편중이 이루어질 필요도 적었겠습니다. 성별 교육 격차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비, 즉 인구 중 남성과 여성의 비중도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197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출생 성비를 보여줍니다. 출생 성비는 각 연도별 여자 출생아 100명당 남자 출생아 수입니다. 이 수치는 보통 100명보다 큽니다. 출생아 중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습니다. 자연 성비, 즉 아무런 인위적인 개입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성비는 보통 105 내외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최근 출생 성비도 105 내외입니다. 1970년대에는 성비가 105보다 약간 더 높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110 정도까지 출생 성비가 상승할 때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성비가 이보다 더 높아서 115 내지 116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성비가 다시 낮아지면서 현재와 같은 자연 성비 수준을 보여줍니다. 1990년부터는 출생 순위에 따른 출생 성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성비가 자연 성비에 가깝습니다. 둘째 자녀는 출생 성비가 전체 평균 출생 성비와 비슷합니다. 셋째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 성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1990년에는 200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아 1명이 태어날 때 남아는 2명 이상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여아 선별 낙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이상 자녀의 출생 성비는 2000년대에 들어와 감소했습니다. 현재는 106 내외로 자연 성비에 가깝지만 첫째 출생 성비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첫째 출생 성비보다 셋째 이상 출생 성비가 더 낮기도 했습니다. 출생 성비의 변화는 학령 인구 내에서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더 컸음을 보여줍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교육 투자가 남성보다 더 낮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 자녀 교육 투자를 결정하는 관점에서 여성 자녀, 즉 딸의 교육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의 성별 효과, 출생 순위 효과, 전체 자녀 수의 효과 등에 대해 센서스 자료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통제한 뒤에도 딸들은 아들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확률이 실제 다소 낮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1980년 이후로 거의 사라집니다. 출생 순위와 관련해서 맞다른 손아래 자녀보다 학교 진학 확률이
1960년대까지는 다소 높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로 이러한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자녀 수가 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1960년대부터 이미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토할 요인은 여성 노동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